자, 171페이지에 도시 습풀을 형성인데 지금 배우는 단원이 제일 쉬운 단원이죠. 부동산 이용, 개발, 관리, 마케팅 단원은 좀 쉬운 단원. 시험 문제도 쉽게 나오는 단원입니다. 자, 어려운 단원은요, 요 뒤에 있습니다. 투자, 금융 쪽이 좀 어려운 단원입니다. 자, 여러분은 공부하실 때요, 개론은 하루에 1시간 하시고요, 민법은 4시간 하세요. 네? 개론 하루에 1시간 해도요, 점수 잘 나와요. 민법은 4시간 해도 점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 민법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용어, 우리 개론은 용어를 우선 먼저 익히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도시 습풀을 형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프롤이란 영어 단어입니다. 자, 이 스프롤은요, 확산이라고 번역을 하면 돼. 그러니까 도시가 확산되는 형상이다. 도시 스프롤 형상은 도시가 확산되는 형상인데, 자, 여러분, 도시에 있어서 집가가 비싸니까 건물이 뭐가 돼요? 고층화돼야 되는데 규제가 있잖아요. 고층화되기가 규제로 인해서 어려워요. 그러면은 외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도심에서 집가가 비싸면 그 집가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못 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의 최유효 이용으로부터 괴리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이에요. 예? 최유효 이용하면 괜찮은데 그게 못해서 외곽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런데 외곽으로 확산되는데 질서, 정연한 개발이 아니라 뭐죠? 무질서해요. 무질서하고 또 우리는 계획이 없어요. 예, 우리는 장기적으로 계획성 있는 개발이 아니라 주목구구식, 그때 필요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지는 주목구구식 개발이에요. 이게 뭐죠? 무계획적이고 또 불규칙적, 규칙성이 없는 불규칙적으로 도시의 확산, 외곽으로 가죠? 외곽부를 향하여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형상을 도시 스프롤 형상입니다. 그럼 도시 스프롤 형상과 난개발은 같은 용어가 아니에요. 도시 스프롤 형상의 결과, 도시가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죠? 난개발을 초래하는 것이. 같은 용어가 아닙니다. 근데 이 용어가 쉬운 용어가 아니라 어려운 용어예요. 옛날 여러분이 우리 퀴즈 프로에 임성훈 씨가 나오는 프로가 있었어요. 9단계 맞추면 2천만 원 받는 프로가 있었는데 그 9단계에 요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용어를 질문 냈는데 지인 찬스라는 게 있잖아요. 전화 걸어서 자문을 구하는 게 있는데 문제는 그 자문을 구한 사람이 대학 교수인데 문제는 이런 용어를 하면 사회학 교수나 경제학 교수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공대 교수한테 전화하면 그거 알겠어요? 그거 2천만 원짜리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생각하면 우리 난개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틀렸지. 도시 스프롤 형상인데. 이 용어가 쉬운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집가, 토지 가격, 집가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뭐죠? 표준적인 수준 이하를 말해. 집가의 수준은. 그런데 밀도, 여러분 개발에 있어서의 밀도가 있거든요. 이 밀도 수준은 우리는 합리적인 우리가 밀도 수준 또 이하를 또 일반적으로 의미를 해요. 그래서 도시가 외곽으로 확산되는 건 주거지역만 가는 게 아니죠.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형상이 이 스프롤 형상입니다. 이 스프롤 형상의 대표적인 게 뭐냐? 이거는 여러분 개구리가 뛰는 거, 여러분 요 뛰는 요 장소는 뭐가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이렇게 뛰는 것처럼 도시 중간중간에 여기 개발이 안 이루어지는 곳이죠. 도시 중간중간에 빈 공지, 빈 땅, 공지를 만들면서
교외, 외곽으로 확산되는 형상을 우리는 스프롤 형상의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개구리 뜀뛰기 개발이라고 해요. 개구리 뜀뛰기 개발.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개발이 이루어진다. 자, 스프롤의 대표적 유형이고 또 외곽으로 확산될 때는 또 뭐를 따라서 가죠? 간선도로. 예? 또 간선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인 간선도를 따라서 또 교외로 우리는 스프롤이 전개되는 형상이 나타나요. 예, 간선도를 따라서 스프롤이 전개되는 형상이 나타난다. 스프롤의 대표적인 유형들입니다. 그러면 스프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한 개발이니까 장기적으로 뭔가 도시 계획에 따르는 계획성 있는 개발을 추진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개발 확산을 방지해야겠죠.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를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스프롤을 방지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과거에 보면요, 우리나라 주먹구구식 개발이 좀 많거든요. 그럼 과거에 도심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80년 초에 토지 가격 상당히 쌌습니다. 예?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토지 가격이 80년 초에 진짜 쌌거든요. 그때 당시에 도심에 있어서 땅 가격이 쌀 때 도심에서 미래를 20, 30년 뒤를 보고 도시가 확산되는 걸 보고 뭐를 넓혀야 돼, 제일 먼저? 네, 도로를 넓혀야지. 그런데 그때 당시 그걸 생각하겠어요? 자동차가 20년 뒤에 얼마 늘어날지, 인구가 얼마나 날지,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야. 미래를 예측 못 해요. 왜? 그때 당시 공무원들은 도시 계획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 없어서 외부 자문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한테 자문 구하는데 30년 뒤를 보고 도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세우면 이제 뭐를 하냐? 그래서 도로를 그때 당시 컸지. 도로를 예? 시내 보면요, 왕복 4차선이잖아요. 많아봐야 아니면 2차선 아니면 4차선인데 이걸 어떻게 돼? 땅 가격이 쌀 때 이때 넓혀야 된다. 쫙 넓혀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편하다. 그래서 왕복 10차선을 만든 거야. 도심을 쫙 넓혀서 10차선 만들었는데 문제는 미래를 보고 도시계획을 이렇게 만들고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된다 해서 우선 도로망을 넓힌 거예요. 그래야 개발계획이 쉬우니까. 그때 당시 자동차가 별로 없잖아요. 막히지도 않아요. 뻥뻥 잘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토를 달죠. 누가 토를 달아요? 언론이 토를 달잖아요. 예, 저 정도 도로가 필요 없는데 왜 저렇게 넓게 했느냐. 예? 건설회사에서 돈 먹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언론이 막 까는 거야. 그래서 그 계획을 위반한,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위반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담당했던 공무원이 자살해버린 거야. 예? 2번이나 자살했어요. 하나는 안양에서, 하나는 대구에서. 예?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계획은요, 잘 해도 요거도 먹고. 미래를 보지 못하잖아요. 기자들도 못 봐, 미래를. 전문가는 기사 쓰는 것밖에 모르는데 미래를 어떻게 봐요? 전문가가 보는 건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 비싼 오거리 안양에 그거 넓히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 넓힌 거예요, 옛날에. 예,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미래를 보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언론은 항상 현재를 보지. 예산이 한정되는데 왜 여기 많이 투입하느냐. 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도시개발이. 예. 그래서 도시계획이,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요, 도로 넓힐 때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 예, 미래를 생각 안 하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요즘에는 도로망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뭐부터 들어가요? 주거용부터 들어가니까 그래요. 외국에는 도로망 넓히고 공공 들어가고 그다음 주거용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거꾸로 들어가서 지금 계획이 완전 엉망이 된 거예요. 이번에 3기 신도시 개발에 또 뭐를 고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보면은 들어가는데 교통이죠. 도로망. 교통망이 중요한데 도로망 넓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제일 빠른 게 뭐 전철, 고속전철, 뭐 GTX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외곽순환고속도로도 지금 제1 외곽순환인데 제2 밖에 또 20km 뒤에 또 제2 외곽을 하는데 뭐 만드는 건 좋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 언제 완공한다는 얘기 없잖아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GTS도 어떻게 예산이 없으니까 밀리잖아요, 지금.
밀리니까 어떻게 돼? 예? 날난 거지. 지금 동탄까지 가는 게 지금 예산 확보 못해서 그것도 기간이 연장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돈이 문제. 자, 그래서 여러분도 도유에게 쉬운 용어가 아니라는 거. 자, 그런데 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어떤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새로운 요소, 인자, 요소가 개입을 해요. 이 개입을 해서 이 지역에 기존의 원주민들이 밀려나서 새로운 토지 이용주처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걸 전문용어로 들어오는 걸 침입이라고 해요. 침입적인 토지 이용이 나타난다. 그럼 들어오면은 일반적으로 이 지역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면서 외곽으로 뻗어나가죠. 확산이 돼요. 그래서 침입은 일반적으로 확대적 침입을 말합니다. 그럼 왜 들어올까요, 여기? 왜 새로운 요소가 여기 들어와요? 들어오는 이유는 이 지역의 토지 가격, 지가가 아주 낮다, 싸다든지 또는 이 지역이 조만간 개발 계획이 예정돼 있다든지 하면은 이 지역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입을 하는 건 좋은데 과거에는 뭐가 있어요? 개발을 이루어지면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옛날에는 반대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자기들이 쫓겨나니까 반대가 심하죠. 옛날하고 달리. 그래서 이 기존 원주민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또 이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개발에 대한 행정적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제와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 돼요. 침입을 할 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어떤 지역에 뭐 대형 할인점이 들어가면 그 지역에 뭐가 돼? 중소도시는 상권이 붕괴될 수도 있죠. 소형 점포들은.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이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 주민들의 반대를 우리가 좀 줄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 뭐를 건설하겠다 뭐 이런 걸 막 해주죠. 예. 그래서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보면. 자, 우선 용어 보시고 그다음에 직주 분리는 주거 분리. 앞에서 배우셨던 주거 분리와는 다른 용어. 자, 여러분 정책이론에서 배우셨던 주거 분리는 도시 내에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인데 여기 서로 다르다. 무슨 현상? 직주 분리가 나타나요. 다른 용어예요. 직은 직장이고 주는 주택이야. 이게 분리된다. 그러니까 도심에 사무실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택은 어디에 둔다? 교외. 도시 외곽, 교외의 주택. 도심에 사무실이 있고 주택은 밖에 있어요. 교외에. 그래서 도심에 사무실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도시 외곽, 교외에 주택을 두려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도시가 처음에 형성될 때는요. 인구나 주택이 다 어디로 집중돼요? 도시로 집중이 돼요. 그걸 우리는 도시 집중 형상인데 그 집중된 형상이 계속 집중되다 보면 토지 가격도 오르고 주거 환경도 악화돼서 다시 주택이 어느 쪽으로 가요? 도심에서 외곽으로 가요. 그 단계가 도시화 단계 중에서 교회화 단계가 있어요. 자, 도시화 단계 중에서 이 교외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도시 집중 형상에서 두 번째인 교외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형상이 직주 분리예요. 자, 그럼 직주 분리의 원인은 아까 얘기했죠. 도심의 땅 가격, 지가가 너무 높다. 또 도심의 주거 환경이 악화된다. 그리고 도시 외곽으로 전철 노선이 연장된다. 교통체계의 발달. 또 건축법상의 건폐율, 용적률 규제가 도심에서 강화된다. 그러면 외곽으로 가는 거예요, 주택이. 그럼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를 보면은 도심에서는 어떻게 돼요? 도심에서 교외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도심의 주간 인구는 많고 야간에는 다시 교외로 뭐 한다? 퇴근하니까 도심의 야간 인구는 텅텅 비게 되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우리는 도넛 현상이다. 도넛 형상. 원어는 도넛 형상인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린 도넛, 요 부분은 빵이 있잖아요. 빗금친 부분은 빵이야. 가운데가 없는 빈 도넛이 있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넛이라는 것은. 그래서 도심의 주간 인구는 많은데 야간에는 퇴근해서 도심이 텅텅 비는 형상을 우리는 학자가 도넛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번역을 뭘로 한다? 공동화 형상으로 번역합니다. 도심의 공동화 형상이 나타나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돼? 야간에 퇴근해서 소비하고 잠만 자는 이런 도시, 뭐 생산 시설이 없는 이런 도시, 뭐가 이루어진다? 베드 타운화가 이루어지죠. 베드로 침대 도시는 좀 말이 그렇고 침상 도시로 번역을 합니다. 침상 도시, 베드 타운화가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직주 분리는 됐는데요. 그럼 도시 외곽에서 도심으로 출근하잖아요. 출근을 하는데 교통체증이 원인이 돼서 한 도심으로 출근하는데 과거에는 30분 걸렸다가 뭐 2시간, 3시간까지 가면요. 매일 해보세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출근에 2시간, 퇴근에 2시간 걸리면요. 매일 하면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교통체증이 원인이 돼서 소득이 높은 계층은 다시 외곽에서 뭘로? 도심으로 들어오는 형상이 나타나요. 이걸 전문용어로 직주접근이라고 해요. 직주접근. 뭐가 원인? 교통체증이 원인이 돼. 그러면 도심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이 들어오려면 도심에 뭐죠? 주거 환경이 개선돼야죠. 그래서 도심의 노후화된 주택을 철거해서 뭘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주택을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저소득층은 그 주택에 살기가 어렵죠.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소득층은 다시 외곽으로 가면서 그 지역은 중고소득층이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주거용 건물이 고층화되면서 중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을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걸 전문용어로 여러분 교재에 도시 회춘화 현상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도시화 단계가 교회화 단계잖아요. 이 교회화 단계 다음이 뭐냐? 처음에는 무슨 단계? 도시화 단계가 도시 집중 형상에서, 두 번째 교회화 단계에서, 세 번째는 역도시화 단계라고 하거든요. 세 번째 역도시화 단계라는 것은 도심이 점점 쇠퇴한 거예요. 도심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건물이 노화되고 저소득층이 많은 도심이 쇠퇴를 해요. 그러면 역도시화 단계는 도심이 쇠퇴니까 도심을 뭐 해야 되는데, 쇠퇴한 것을 다시 활성화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전문용어로, 여러분 홍대 거기 가다 보면 요 플래카드 많이 붙었어요. 요 플래카드 젠트리피케이션. 1950년대 후반 영국의 누드 클라스라는 학자에서 나타나는 용어예요. 이걸 번역을 뭘로 하냐? 도심이 쇠퇴가 됐으니까 도심을 다시 뭐하다? 활성화하자. 도심 재활성화라고 번역은 저희들은 해요. 경제학자들은. 그런데 이것을 연세대학교 하성근 교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했던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돼요? 본인의 도시경제학 교재에 뭘로 번역을 했냐 하면 이것을 도시 회춘화 현상으로 번역했어요. 그럼 도시는 무생물인데 도시는 회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번역이 약간 좀 그런데 도시 회춘화 현상으로 번역해요. 같은 용어예요. 도시 회춘화 현상. 나와 있죠? 그 용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도심을 재활성화한다.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건물이 고층화되면서 저소득층 그 주택에 살기 어려우니까 누가? 소득이 높은 외곽에 있던 중고소득층이 진입하면서 그걸 대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직주 접근 형상의 결과로서 도시 회춘화 형상, 젠트리피케이션, 도심 재활성화가 나타나. 용어 하나 확인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이용에 뭐 이 정도 용어를 알아두시고, 자, 여러분 교재에 174페이지에 부동산 개발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이 부동산 개발인데 여러분 부동산은 앞에서 배울 때 3차원의 공간이에요. 그럼 부동산 개발은 3차원의 공간 개발을 말합니다. 공간을 창조하는 행위를 개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로 하는 생활 공간, 레저 공간, 작업 공간, 쇼핑 공간 등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을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월포드가 우린 중요하죠. 월포드. 자, 월포드 보세요. 토지의 개량물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 노동, 자본 및 기업가적인 능력의 결합을 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동산 개발이라고 월포드라는 학자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포드의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거기 보니까 부동산 개발의 주체가 나오죠. 자, 부동산 개발의 주체를 보면은 공공개발 주체를 우리는 제1섹터라고 해. 제1섹터. 공공개발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부문에 의한 개발이고, 민간개발 주체는 2섹터라고 해요. 2섹터. 우리는 주택건설사업자나 토지 소유자, 개인이나 조합에 의한 개발입니다. 그리고 제3섹터가 나오는데 이것은 공공개발 주체는 인허가를 담당하고 민간개발 주체는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민관,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제3섹터라고 하는데, 자, 제3섹터에 의한 개발 방식. 자, 용어, 개발 주체에 따르는 용어 한번 우리가 본 거고, 자, 월포드의 얘기가 시험 지문에 많이 출제를 하죠. 우선은 여러분 거기에 봤더니 첫 번째가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발 과정 7단계가 나옵니다. 자, 부동산 개발 과정 7단계 월포드의 견해가 나오는데, 우선 어떤 개발을 할 거냐 생각을 해야 돼요. 구상, 아이디어 단계. 어떠한 개발을 할 것이냐, 또는 개발한 공간을 어디에 배치시킬 것인가, 이런 구상 아이디어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상을 하면은 아직 개발 안 했거든요. 개발을 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예상을 합니다. 그 개발 사업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또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지출을 예비적이니까 계략적, 그러니까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뭘로 분석한다? 계략적으로 분석을 해서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수익성을 미리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수익성이 있느냐 판단을 해야 되니까 계략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익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 이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수익성이 있으면은 적정한 개발 대상이 되는 부지를 모색을 하고 확보하는 단계. 부지 구입 단계가 몇 번째? 세 번째. 이제 땅을 구입을 했으니까 이제 개발 실제 해야겠죠. 그래서 네 번째는 무슨 단계? 타당성 분석 단계. 여러분 땅을 매입을 하면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타당성 분석은 세 가지 있죠. 기술적인 타당성 분석을 해야 돼요. 토지를 매입을 하면요, 토지의 지형, 지세, 지반, 지질 등의 상태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뭐를 우리는 설계, 시공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리고 법률적 타당성 분석으로서 용도, 지역, 주거지의 변경 가능성,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걸 또 파악을 해야 돼요. 법률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법률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중요하죠. 자,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수입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하면 개발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워요. 비용보다는 뭐가 수입이 많아야 우리는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면은 다섯 번째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단계. 자금 조달하는 금융 단계. 여섯 번째는 뭐죠? 택지를 조성하는 건설 단계. 택지를 조성하는 건설 단계. 물리적인 공간을 창조하는 단계로서 일곱 번째는 마케팅 단계. 마케팅 단계인데 조성된 택지를 뭐 한다? 분양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여러분 개발 사업을 지금 과정인데 개발 사업이 성공을 했느냐
실패했느냐 여부는 그 개발 사업에 뭐에 달려 있다? 시장성 여부에 달려 있다. 여러분 개발 사업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여부는 그 개발 사업의 시장성 여부에 달리는데 여러분 이 시장성이라는 용어가 중요해요. 시장성은 개발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 임대될 가능성. 자,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 임대될 가능성을 시장성이라고 해요. 그럼 개발된 부동산이 시장에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 가능성이 있으면 개발 사업은 성공으로 가는 거고,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뭐다? 개발 사업은 실패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발 사업의 대표적 실패작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농공사. 옛날 농공단지 있죠? 농촌에 공장을 건설해서 농촌의 유인력을 좀 어떻게 돼요? 농사 짓지 않을 때 이용한다. 전문성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미숙연공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농촌의 유인력을 해서 농공단지에서 성공한 사업은 단 하나밖에 없어. 다른 건 다 안 돼요. 뭐? 김치 산업. 그건 전문가 필요 없지. 그저 주민들 이용하니까. 근데 그게 너무 잘 되니까 뭐를 해? 이제 그걸 이제 하는데 그것도 맛이 다 다르잖아. 손맛이. 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기계화돼서 양념을 어떻게 하느냐 요즘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김치 산업이 우리는 아직은 소규모인데 성공한 기업이 그래도 있대요. 김치 산업을 해서. 근데 그에서 제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상표가 뭐예요? 김치에서? 종갓집이 유명해요. 오래된 것 같은데 그거예요. 네. 종갓집이 어디 거예요? 종갓집만 알죠? 네? 대상, 미원, 네, 대기업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전 세계로 수출이 돼요. 종갓집은. 네? 중소기업은 그게 어렵죠. 네? 마케팅이라든지 물류 이런 거면 대기업이니까 그 가능한 거죠. 광고도 하고 종갓집은. 우리 연예인 중에서 김치 산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죠. 홍진경이. 김치 그 얼굴에 보면 김치 어떻게 만들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 하시대. 예? 맛이 있는가 봐요.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예. 예. 요즘 전에 여수 놀러 가니까 여수에도 김치 산업 모 분이 하고 계시는 거기도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수 갓김치요? 예. 그래서 하여튼 김치는 여기 손맛이 좀 있는 그 지역 가서 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농공단지 이런 건 다 하는데 그래서 공단을 조성할 때도 상당히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예? 성공하느냐 실패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기서 개발 사업 밑 위에서 여러분 교재 170 우리가 6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은 이 개발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임대나 분양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완공된 이후에 공실률이 없이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임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발 사업을 할 때 우리 밖에 붙으면 플래카드 막 붙어요. 입점 막 붙어요. 왜? 아, 여기가 위치가 좋나 보네. 뭐 이런 게 있잖아. 공실이 많이 줄어들었네. 그러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 입점을 하려고 하죠. 자, 그런 것을 우선 보는 거고요.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을 보면은, 자, 월포드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 자, 28회 시험에도 출제인데, 여기 27회도 출제를 했고요. 26회도 출제했고, 23회도 출제를 하는데, 제일 많이 출제된 용어가요, 법률적 위험이에요. 법률적 위험. 자, 월포드는 부동산 개발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이라는 요소가 항상 내포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의 위험을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출제되었던 위험이 무슨요? 법률적 위험. 법률적 위험. 그리고 시장 위험. 또 하나가 비용
위험. 자, 법률적 위험 한번 보시면요. 법률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위험이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는 공법적 측면에서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죠.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뭐죠? 지역 지구제잖아요.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지역 지구제의 변경 가능성 여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법적 측면. 자, 사법적 측면은 여러분 공법은 우리 공법 배우고 민법 배우잖아요. 사법적 측면에서 우리는 소유권 관계를 명확하게 확정을 해야 돼. 또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의 요즘 뭐가 많아요? 민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법률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자, 그래서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미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시킨다. 이걸 제일 많이 출제. 벌써 3번 출제했어. 그 지문. 하여튼 여러분이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토지 이용 계획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이 토지 이용 계획을 구현해주는 수단이 바로 지역 지구제예요. 그럼 토지 이용 계획 자체는 법적인 공적 측면에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은 이걸 구현하는 수단인 지역 지구제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이 관계를 알아야겠지.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이 이미 확정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 그래도 법률적 위험은 뭐다? 최소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현하는 게 지역 지구제니까. 자, 시장 위험. 시장 위험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 위험이죠. 이것은 22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인데 시장 위험을 보면요. 이런 게 있거든요. 자,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인해서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임대료 수입이 점점 감소한다. 이런 것도 무슨 위험? 시장 위험. 자, 이런 분양이 잘 될 것이라 예측을 해서 분양을 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 이 미분양이 증가하는 경우 이것도 무슨 위험? 시장 위험. 뭐 사례 같은 게 막 나오거든요. 그런 위험이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 위험. 자, 비용 위험은 뭐죠? 비용은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록 이 개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용상의 위험 부담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는 위험이 무슨 위험? 비용 위험이죠. 물가가 오르면요, 건축비나 인건비도 오르고요, 개발 기간이 길어지면 또 각종 비용, 인건비 특히 비용이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는 뭐다? 휩쓸었잖아요. 휩쓴 이유가 뭐를 당겼어요? 개발 기간, 공사 기간, 공기를 단축했어요. 그럼 선진국에 우리가 건설 7개 유명 건설 회사가 있는데 선진국 이 기업은요, 중동에서 건설하면요 10년 정도 걸 사업을 우리나라는 3년 이내에 맞춰요. 그럼 선진국은 8시간 일해요. 우리나라는 몇 시간? 24시간을 해요. 3교대. 그러니까 공기를 또 대폭 단축하죠. 그럼 선진국 예를 들어서 12억 달러를 제시하면 우리는 얼마? 8억, 9억 이렇게 제시를 해요. 예? 그러니까 비용도 싸고 어떻게 돼요? 부실공사도 외국 가면 부실공사하면 안 돼요. 중동에서는 큰일 나요. 사형에 사형. 그러니까 거기는 가짜도 못 팔아. 그러니까 감리 철저하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용 싸게 하죠. 공기 단축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휩쓸어 왔지.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 이제 중동 건설에 문제 생긴 이유가 3교대를 못 해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근로시간 단축이랬어. 오늘 52시간이잖아요. 지금 또 뭐가 문제 있어? 최저 임금이 또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3교대가 쉽지가 않아. 예, 그래서 요즘 비상 걸렸어. 해외 건설 업계에서. 그래서 이제 건설 좋은 시절 다 간 것 같아. 이제 중동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이제 휩쓸어 왔어요. 비용상의 위험이 여기 또 커져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지금 중동 건설에서 여러분 다 뺏기고 이제 지금 뺏기고 있죠? 뭐도 뺏기고 있어요? 우리나라 요즘에 많이 뺏기고 있는 게 원자력. 이쪽도 우리나라가 우위를 가졌는데 이것도 요즘 건설 기간도 단축했는데 이것도 단축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뭐 우리 원전 탈원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쪽 공사는 다 뺏기고 있습니다. 중동 쪽에서. 영국도 뺏겼대요, 보니까. 네? 그래서 공사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쪽이 진짜 돈 많이 벌어왔는데 이제는 이쪽 부분이 좀 위험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사 기간 문제, 비용 문제에서. 자, 여러분 교재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의 타당성 분석을 봤더니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이 나오고요. 181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분석의 유형과 계층 체계가 나오는데, 자, 또 월포드는,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위험과 이 개발의 또 타당성 분석을 또 시험 문제 같이 묶어서 자주 출제하는데, 올해 시험에는 하여튼 월포드는 중요합니다. 월포드 견해는 개발에 우선 중요한 용어다.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인데 제일 먼저 뭐가 이루어진다? 지역 경제 분석. 자, 거기 보시면은 박스 순서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 분석의 책에 보면 지역 경제 분석이 나와요. 지역 경제 분석은요, 분석 대상 지역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분석 대상 지역이 있어요. 이 분석 대상 지역의 총량적 지표, 이 지역의 인구 몇 명이냐, 고용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지역의 소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총량적 지표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분석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죠? 분석 대상 이 지역의 모든 부동산입니다. 분석 대상 지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확인, 예측하는 작업. 넓은 의미, 전체를 분석하니까, 지역 전체를 분석하니까 거시적 측면의 분석인데 하여튼 모든 부동산이다. 모든이 포인트. 모든 부동산, 그 지역의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분석합니다. 자, 그럼 지역 경제 분석이 넓잖아요. 그럼 그 분석 대상 이 지역의 시장을 또 분석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무슨 분석? 시장 분석이 나와요. 시장 분석. 자, 분석 대상 지역의 이 시장을 우선 분석한다. 여기는 모든 부동산이고, 두 번째는 시장 분석. 지역 경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데, 시장 분석은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여기는 뭐죠? 특정 부동산.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상업용 이런 특정 부동산, 상업용 점포 분석하겠다. 그래서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뭐를 분석한다? 수요와 공급을 분석.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뭐를 분석한다? 수요와 공급 상황을 우리는 연구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전반적인 가격 수준, 또 가격 수준의 동태적 경로, 동태적 경로는 시간의 경감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이 동태적 경로를 분석하는 작업이 시장 분석. 시험에는 여기 중요하죠. 지문에 보면은. 자, 시장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지역 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을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항상 넓은 지역 전체에서 시장, 이 안에 세분화된 시장, 그럼 시장 안에 또 시장성 분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슨 분석? 시장성.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요, 여러분이 제일 잘 틀리는 게 요 두 용어가 헷갈려.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같은 용어가 아니다. 지역 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을 토대로 해서 시장성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성이라는 용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시험 지문에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인데 시장성은 아까 배웠잖아요. 시장성만 나오면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와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아까 뭐라고 했죠? 임대될 가능성이 꼭 요게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는요. 이 지문을 제일 많이 내요. 매매되거나 임대될 가능성을 조사 분석하는 거. 이 지문을 계속 시험 문제 출제해요. 매매되거나 임대될 가능성. 여기 제일 많이 출제한다. 시험 문제. 그래서 요 분석에서 나오는 게 무슨 분석이냐 하면요. 흡수율 분석이 있어요. 흡수율. 시장성 분석에서 나타나는 흡수율 분석. 자, 여러분이 과거 일정한 기간, 보통 1년인데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소비되고 있느냐, 흡수되고 있느냐, 이 소비되는 비율, 흡수되는 비율을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 흡수율 분석이라고 해요.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되냐. 그래서 흡수율 분석의 목적이 시험에 또 2번 출제했습니다. 흡수율 분석의 목적은 과거 및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뭐를 목적으로?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한다. 미래에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되냐. 미래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죠. 미래의 뭐를? 흡수율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 부동산 시장의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미래의 흡수율이 어떻게 변할 거냐. 미래의 흡수율을 우리는 예측하는데 우리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지문을 한 2번 출제했어요. 흡수율 분석 개념은 또 3년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흡수율 분석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은 시장성을 분석을 하면은 이제 4번째가 타당성 분석. 자, 여러분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 그걸 분석하는 것을 무슨 분석? 타당성 분석이야. 그러면 개발 사업이 성공적이라는 의미는 투자자들의 개발 사업에 필요로 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요. 그래서 분석할 때는 뭐를 기준?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뭐를 기준으로? 세후 현금 수지를 기준. 세금을 납부한 이후 세후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수익이 있느냐, 이걸 분석을 해요. 그럼 충분한 수익이 있으면 개발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그걸 최종적으로 뭐를 해요? 개발 사업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하는 게 무슨 분석? 투자 분석. 최종적. 자,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요 3가지를 묶어서, 이 3가지를 묶어서 이것을 우리는 시장 분석이라고 해요. 시장 분석. 또 요 2가지를 묶어서 경제성 분석이라고 해요. 경제성 분석. 자,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먼저 뭐부터 이루어진다? 시장 분석부터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분석이냐면 선행 분석이야. 시장 분석이 선행 분석인데 문제는 이 시장 분석에서 구한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은 후행, 나중에 나온 후행 분석. 그래서 시장 분석이 개발 사업의 개발 사업의 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라면은 경제성 분석은 개발 사업 할 거냐 안 할 거냐니까 개발 사업에 대한 결정. 그러면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업자의 결정에 초점을 둔 연구가 경제성 분석. 그래서 이 경제성 분석은 우리 개발 사업에 대한 뭐를 파악을 해야 돼요? 수익성 여부. 이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게 바로 이 경제성 분석인데 수익성이 있으면은 개발 사업을 하는 거고 수익성이 없으면 개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개발 사업에 대한 뭐를 결정한다? 최종적인 투자,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이 바로 무슨 분석? 경제성 분석이고. 그럼 시장 분석은 개발 사업에 대한, 시장에서 개발 사업 할 거냐, 시장에서의 개발 사업의 요거는 채택 가능성 여부. 시장에서 우리는 개발 사업에 대한 채택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게 시장 분석. 시장에서 채택되더라도 수익성 여부를 또 따져야죠.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한번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70 우리가 8페이지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경제적, 기술적, 법률적 타당성 분석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180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먼저 시장 분석에서부터 뭐 한다? 시작이 되고, 다음에는 개발 사업에 대한 뭐가 이루어진다? 경제성 분석을 우리는 실시합니다. 거기 시장 분석입니다. 거기 오타가 났네. 시장 분석이고, 자, 그리고 그 문제 바로 예제 위에 보시면은 시장 분석은 어떤 개발 사업의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만, 경제성 분석은 보다 구체적으로 개발 사업의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 아까 요 설명이죠? 요 설명. 그러니까 뭐부터 먼저 시작? 시장 분석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를 이루어진다?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개발 사업을 시험에 내면요, 여러분 180페이지 이런 문제처럼요, 예제처럼 이렇게 박스를 이용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합니다. 개발. 그래서 올해도 박스 이용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30페이지 시험도 29회도 박스 출제했거든요. 자,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시고, 182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유형을 보면은 크게 부동산 개발은 신개발과 재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신개발하면요, 아파트 지구 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토지 형질 변경 사업 뭐 이런 건데, 뭐 신개발 뭐 그런 게 뭐 여러 개 있고, 재개발하면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재개발하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 있어요. 재개발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도 있고, 법에 의한 분류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이라 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이 있는데, 요게 문제는요, 과거에 정비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개정돼서 3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3개로 통합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과거에 5개 있을 때 시험 내기, 4개 있을 때 시험 내기 좋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3개로 하니까 뭐 잘 안 되겠죠, 뭐. 27회 시험에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출제인데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요 용어는 여러분 공법에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들이 시험 문제는 184페이지에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저희들은 출제를 해요. 출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뭐다? 거기에 30회 시험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건 바로 요 용어죠. 토지의 무슨 방식? 취득 방식. 자, 여러분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르는 개발 방식의 유형. 이 4가지, 5가지가 나오는데 우선 4가지만 한번 볼까요? 단순 개발 방식이 나와요. 그러면 단순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에 의한 자력, 스스로 자력 개발하는 경우. 예를 들면요,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이에요. 그럼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을 할 때는 소유권 변동,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변동이 없는 상태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죠. 뭐 지목을 변경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바로 뭐죠? 토지 소유자의 권리, 소유권 변동이 없으니까 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용어가 이제 환지 방식이 중요해요.
자, 환지 방식이 중요한데, 자, 환지 방식은 효율성이 낮은 미개발된 토지를 효율성이 높은 개발된 토지인 택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토지 소유자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토지 매입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택지로 개발되기 전 미개발된 토지를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 등급, 9등급이 있거든요. 토지 등급, 이용도,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하는 사항을 다 고려를 해요. 그래서 택지로 개발합니다. 택지로 개발한 이후에 그때 문제죠. 이제 뭐를 해야 돼? 원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원래의 면적으로 돌려주면 안 되잖아요. 택지로 개발되면 가치가 높잖아요. 뭐를 해야 돼? 평가해야지. 땅 평가해야 돼. 환지 평가를 통해서 원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줄 때는 원래의 토지 면적보다는 뭐예요? 작게 가잖아요. 예? 공공용지도 제외하고 채비지도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뭐를 해야 돼?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면적이 작게 가니까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뭐가 돼? 축소가 돼. 원래 면적보다 작게 환지가 되는데, 그래서 원토지 소유자에게 뭐 한다? 재분배한다. 시험 문제는요, 이걸 매각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원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평가를 통해서 뭐다? 다시 돌려주는 거야. 재분배를 해주는 거지 매각하는 게 아니다. 원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뭐 하는 방식? 재분배. 시험 문제는 이런 말을 좀 바꿔버린다는 얘기죠. 재분배하는 거예요. 재분배. 환지 방식. 개념 잘 내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매수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개발 대상 지역에, 개발 대상이 되는 지역의 토지를 다 매수해. 전면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뭘 한다? 이제 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해줘. 그러니까 무슨 방식? 결국 강제 수용 방식이야. 강제로 수용하는 방식.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돼? 보상액을 받으면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 토지에 대해서. 권리 없어요. 이게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완전히 없어져.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적 권리의 침해의 정도가 가장 큰 개발 방식은 무슨 방식? 매수 방식. 권리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매수 방식 하면요, 문제점이 있죠. 어떤 문제점이냐? 개발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에 뭐가 문제에서 보상액 맞냐 적냐 여기 싸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요. 즉 토지 소유자의 미론을 어떻게 돼요? 많이 야기할 우려가 있는 방식이 무슨 방식? 매수 방식. 여수에 어떤 지역을 개발하는데 보상액이 적었는가 봐. 이 사람이 버스 타서 어떻게 돼요? 시너를 뿌려서 분실 한번 하려고 하다가 사전에 뭐 했는데 그만큼 이게 갈등 심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요거 반대 많이 하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하나가 있는 게 혼합. 자, 여러분 도시개발법 배울 때 많이 또 용어는 혼용으로 많이 배울 거예요. 여러분 도시개발법의 혼용 방식인데, 자,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에 많이 활용하는데 무슨 방식? 우리는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 이것을 서로 뭐 한다? 우리는 매수는 수용이죠. 강제 수용. 그래서 이걸 혼합하여 개발하는 방식.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요것 외에도 이제 여러분이 민간개발 방식에서 배우게 될 토지 신탁개발 방식이 있고, 또 우리의 합동, 지주공동사업처럼 합동개발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민간개발 방식에서 여러분 배우는 용어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85페이지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부동산 공영 개발 나오고요. 그 다음 186페이지 보시면은 민간 개발 방식인데, 자, 여러분 공영 개발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요.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서 어디를 강제로 수용을 해서 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공영개발하면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근거해서 택지 공영개발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3기 신도시 발표했죠? 그럼 3기 신도시 발표하면 어떤 방식인지 아세요?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전면 뭐해? 강제로 수용을 해서 보상해서 하죠. 무슨 방식? 요 방식이에요. 근데 정부가요, 이게 뭐냐면, 이 박근혜 정부 초기에 들어오면서요, 앞으로 택지개발 촉진법에 근거한 대규모 신도시 개발 방식은 앞으로 정부가 하지 않겠다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발표했잖아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면요 안 돼요. 정부가 발표하는 것도 다시 뒤집잖아요. 이 정부만을 못 믿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소규모 개발로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 쪽이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초점은 서울에 가까운 지역에 주택 공급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요즘에 문제가 많아요. 저는요, 저 발표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돼? 예? 뭐 개발 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 제한구역 제일 많은 게 하남하고 여기 광명인데, 상당히 많은데, 그걸 풀면서 개발하기엔 좀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은 풀지 않고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간단해. 용산에 공원 안 만들면 돼. 미군 거기 그 여도 만한 그 땅에 뭐를 하면 돼요? 공공주택 지으면은 해결 다 될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돼? 주변 용산 부동산 가격이 뭐 한다? 떨어지겠지. 아, 거기 공급하는 게 낫지. 핵심이. 근데 정부가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죠. 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제일 빨라요. 왜? 수용할 필요도 없잖아. 국가 땅이잖아. 제일 빠르지, 그 개발하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우리 매년 출제를 했는데 올해 시험에도 사업 수탁 방식, 토지 신탁 개발 방식 출제했죠. 그래서 출제가 자주 되는 게 186페이지에 나오는 민간 개발 방식.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간 주체인 개발 방식인데 또 민간이 개발하긴 하는데 자금을 또 민간이 조달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데 이 단원은 우리가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개발 마지막 부분, 관리, 마케팅, 그리고 투자에 우리 공부하기 위한 기초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